여러분, 지금 시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6년 1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꽤나 문명화됐다고 믿어왔습니다. 엄연히 국경이 존재하고 한 국가의 주권은 신성불가침이며 대통령이라는 직함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믿음이 불과 며칠 전인 1월 3일 새벽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냉혹한 2026년의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최전개 특수부대가 선전포고도 없이 한 주권 국가의 수도 한복판을 그야말로 찢어발기며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도 아닌 멀쩡한 현직 대통령을 군사 작전으로 납치했습니다. 아니, 미국 백악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체포해서 압송해 버렸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잡겠다고 4년 넘게 지지부진한 전쟁을 벌이면서도 결국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엄청난 일을 단 4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글로벌 증시는 요동쳤으며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음에도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던 비운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미군 헬기에 짐짝처럼 실려 뉴욕 연방 감옥 독방에 갇혀버린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도대체 2026년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정의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힘이 곧 법이라는 신제국주의의 부활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운명의 새벽 2시 카라카스의 밤하늘로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아주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여러분의 자산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이 사건.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새해를 맞이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곤히 잠들어 있던 그 고요한 밤이 갑자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쾅쾅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리고 건물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에 대지진이 난 줄 알고 잠옷 바람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건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카라카스의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건 미군의 최첨단 항공 전력 150여 대였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에 B-21 폭격기, 그리고 수십 대의 헬리콥터들까지. 작전명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 우리말로 하면 완벽한 해결 또는 절대적인 결의쯤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차린 임시 상황실에서 팔짱을 낀 채 작전 화면을 응시하는 그 시각지구, 반대편 카라카스의 하늘은 미 공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단순히 위협 비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주력인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선봉에 서고 그 뒤를 이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어시몰 레이더가 저고도로 침투하며 도시 전체에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병력이 움직이면 적의 방공망이 불을 뿜어야 정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산 S-300 미사일 시스템과 퉁구스카 대공포 같은 꽤 강력한 방공무기를 보유한 국가니까요.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날 밤 미군 헬기들이 대통령궁 코앞까지 날아가는 동안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이제 밤의 지배자들이 등장합니다. 미 육군 제-벨 육승 특수작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헬기 조종의 신들이 작전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모는 MH-47 치누크 헬기는 카라카스의 빽빽한 빌딩 숲 사이를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초저공으로 누비며 침투했고, 그 헬기에서 뛰어내린 건 미군 최전개 특수부대 델타 포스였습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관저 내에 있는 세이프 하우스, 그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인 패닝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VIP가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수십 톤짜리 강철 벙커로 들어가면 아무리 미군이라도 뚫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델타포스의 진입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패닝룸의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기 직전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쳐 문틈을 확보했고 순식간에 제압해 버린 겁니다. 작전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한 장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에 손과 발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여 있었고 눈과 귀는 안대와 소음 차단 헤드셋으로 완전히 가려진 채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기 중이던 헬기의 짐짝처럼 실려 인근 해상에 떠 있던 미 해군 상륙함 USS 이오지마로 이송됐고 다시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침투부터 체포, 그리고 이송까지 이 모든 게 불과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명분 없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표면적인 명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미스터리하고 소름 돋는 군사적 포인트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러시아산 S-300 미사일 시스템은 물론이고 적어도 침투를 막는 퉁구스카 대공포까지 그야말로 촘촘한 그물망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론대로라면 미군 헬기가 국경을 넘는 순간 격추되거나 최소한 요격 미사일 수십 발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이유로 미군의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을 꼽습니다. 소위 시드와 데드 전술이라고 하죠. 미군 전자전기가 강력한 고출력 전파 방해를 걸어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레이더를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하고 주먹을 부러뜨리는 미국의 기술력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날 밤의 완벽한 침묵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제가 주목하는 더 충격적인 변수는 바로 두 번째 가설, 내부 배신입니다. 현지 정보통과 외신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베네수엘라군 내부에 부패한 고위 장교들이 미 정보기관 CIA로부터 거액의 달러를 받고 작전 시간에 맞춰 레이더 전원을 고의로 꺼버렸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나라입니다. 평소에도 마약 밀수 경비 행기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레이더를 끄는 게 일상이었던 군대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성심은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함께 증발해버린 지 오래니까요. 결국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건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이 아니라 007 가방에 담긴 달러 뭉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부패하면 아무리 비싼 무기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교훈을 보여준 셈이죠. 방공망이 돈에 의해 매수되어 열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이 왜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공적인 마약이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딱 하나,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혹시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참 낭만적인데 그 실체는 아주 추악합니다. 베네수엘라 군 장성들의 계급장에 태양 무늬가 있거든요. 이 별을 단 장군들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매한다고 해서 붙여진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부터 마두로를 이 카르텔의 대부, 즉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기소해 둔 상태였습니다. 콜롬비아 반군과 손잡고 1년에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 본토에 뿌려대며 미국 사회를 병들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죠. 심지어 감옥 안에 수영장과 클럽 동물원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약 사업을 지휘하는 범죄 조직과도 결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정말 주목하는 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은 지난 10년 그 말 그대로 생지옥 같았던 경제 상황입니다. 현지 조사를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 나라는 오전과 오후의 빵 가격표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때 34%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1,000원 하던 빵이 오늘 오후엔 3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두로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유지하겠답시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 무작정 찍어냈고 결국 화폐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는데 마두로는 방송에 나와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탔죠. 게다가 작년 2024년 대선 때 출구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67%로 압승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두로가 장악한 선관위가 마두로 51% 당선이라고 조작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를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제거해야 할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의 사도였나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수천억 원의 군사비를 써가며 특수부대를 보냈을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자국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작전을 펼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계산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의 진짜 이유는 바로 석유와 중국,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자원 부국입니다. 그냥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 솟구치는 나라죠. 하지만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반미 정권은 이 알짜배기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면서 엑슨모빌 같은 미국 기업들을 다 쫓아냈고 그 자리에 미국의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이번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에너지를 다시 미국에 통제해 두고 미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을 독식하게 만들겠다는 에너지 패권 탈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지정학적 요인, 바로 중국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중국에게 무려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석유로 갚는 석유 차관 계약을 맺은 것인데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세워진 중국의 멀티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시진핑 주석의 뺨을 아주 세게 때린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정말 굴욕적인 게 뭐냐면요.
공습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 특사와 만나 악수하며 영원한 우정을 과시했거든요.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중국 군사고문단이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중국군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레이더는 꺼졌고 중국은 자국 동맹국의 대통령이 납치되는 걸 그냥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했으니까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신먼로 독트린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앞마당이다. 중국, 러시아 너희가 여기서 기웃거리는 꼴은 더 이상 못 본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이것이 바로 이번 작전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자, 마두로는 잡혀갔고 중국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화책이었다면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났겠지만 현실은 훨씬 잔혹합니다. 지금 카라카스는 머리 없는 닭처럼 극심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미군 공습 과정에서 피해가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파드리노 로페스는 이건 비겁한 납치다라며 경호팀과 민간인 등 80명 이상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피를 토하듯 분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콜렉티보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두로 정권이 정규군을 못 믿어서 빈민가 갱단이나 열성 지지자들에게 AK 소총 쥐어주고 만든 친정부 사설 민병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 무장 괴한들이 지금 눈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에 협조하는 놈들은 다 죽인다며 카라카스 시내를 활보하고 있죠. 현지 교민들의 전언은 처참합니다. 지금 밖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슈퍼마켓은 다 털렸고 밤에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두로가 잡혀가서 속 시원하다면서도 당장 내일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시가전이 벌어질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분간 임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만약 미군 지상군, 즉 부츠 온 더 그라운드가 투입되는 순간 베네수엘라는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로 폭격은 쉬워도 복잡한 골목마다 숨어있는 수만 명의 무장 민병대를 잡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국제사회 반응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같은 우파 지도자들은 독재자가 사라졌다며 환영하지만 브라질의 룰라 같은 좌파 지도자들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미 전체가 친미와 반미로 쪼개져서 들끓고 있는 겁니다. 치안 붕괴와 내전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지구 반대편, 우리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와, 미국 무섭네 하고 끝내실 일이 아닙니다. 아마 보시면서 등골이 서늘했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독재 국가. 베네수엘라 말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이번 미국의 참수 작전 성공. 평양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을 겁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 원수라는 직함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하고 핀포인트로 제거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도 너무 딱 들어맞습니다. 마두로가 마약 때문에 잡혀갔다고요. 북한은요, 마약 제조, 슈퍼노트 위조 지폐 유통, 전 세계 해킹, 테러 지원까지. 죄명만 따지면 마두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을 체포하거나 제거할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보고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 예측합니다. 첫째는 두더지 작전입니다. 마두로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결국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동선을 더 철저히 숨기고 지하 벙커 생활을 강화할 겁니다. 공개 활동은 확 줄어들겠죠. 잠도 편히 못 잘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데 바로 핵폭주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봐라, 베네수엘라는 핵이 없어서 당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핵뿐이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랬고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핵을 포기하거나 없으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핵 도발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거칠어질 겁니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나 건드리면 너희도 다 죽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니까요. 7차, 8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ICBM을 태평양으로 쏘아 올릴 명분이 생긴 겁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쏘아 올린 공이 지구 반대편, 우리 한반도의 안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직후 자신의 SNS에 파코 FA라는 신조어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는 조롱 섞인 승리의 선언이었죠. 어떤 이들에게 이번 작전은 정의의 구현이자 지긋지긋한 독재의 종말처럼 보일 겁니다. 솔직히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국제법 따위는 힘의 논리 앞에서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끔찍한 패권주의에 민낯이자 새로운 제국주의의 부활로 비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2026년의 국제사회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결코 신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국의 국익 앞에서는 타국의 대통령 납치도 불사하는 비정한 정글.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두로라는 독재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전의 혹독한 겨울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불똥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반도까지 튀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평화도 지킬 수 없는 2026년의 야수 같은 세상.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뉴스를 볼 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가 여러분의 자산 시장과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통쾌한 정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집단지성에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2026년의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